이전 슬라이드까지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의 물리적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실제 모스 캐패시터가 가지는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Non-Ideality of MOS Capacitor고요. 자, 첫 번째로 옥사이드 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경우가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였는데 플랫밴드 에너지가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스 캐패시터에서 옥사이드에는 차지가 존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차지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고요. 다른 하나는 모바일 옥사이드 차지입니다. 자,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는 실리콘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유결합이 되지 않은 부분, 즉 댕글링 본드가 생겼을 때 SiO2와 만나면서 트랩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러스의 아이온들이 마치 옥사이드 계면에 옥사이드와 실리콘 계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라고 하고요. 플러스 이온을 띄우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실리콘 아이온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 모바일 옥사이드 차지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나오는 나트륨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하입니다. 이거 이제 온도가 높을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불순물, 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에서 나온 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반도체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소듐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옥사이드 내에서 움직이면서 차지를 형성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옥사이드 차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식적으로 QSS라고 나타내고 있죠. Surface State, 여기 경계에 나오는 어떤 트랩 스테이트라는 의미에서 QS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옥사이드 차지들은 기본적으로 계면에 존재를 하면서 전자를 포획하거나 아니면 방출하면서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플랫밴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실제 모스 캐패시터를 나타낸 거고, 지금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경계에서 픽스드 차지, 플러스 이온의 픽스드 차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 빼기 COX 분의 QSS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VOX라는 걸 알 수 있죠.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VOX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VOX는 마이너스 COX분의 Q 서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옥사이드 쪽에 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Q분의 COX분의 QSS로 기울기가 포텐셜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사이드 차지에 의해서 포텐셜이 생겼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도 이쪽 경계에서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QSS는 플랫밴드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플랫밴드가 변했기 때문에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문턱 전압도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문턱 전압 수식에서 보면 지금 플랫밴드 전압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 외에 뒤에 있는 텀들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VDH와 플랫밴드 전압 둘 다 이 QSS 옥사이드 차지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사이드 차지가 모스 캐패시터에 존재할 때 CV 특성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옥사이드 차지 위에 서페이스 트랩, 어떤 전자를 포획하거나 놓아줄 수 있는 에너지 트랩이 생겼을 때 이 CV 특성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옥사이드 차지가 발생을 했을 때 CV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게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고요. 이게 지금 실선으로 된 게 실제로 옥사이드 차지가 존재할 때 커브입니다. 이때 옥사이드 차지가 양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이온일 때 전체적으로 CV 커브가 음의 방향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플랫밴드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문턱 전압도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가 음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양의 전압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 이상적인 경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결과를 보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계면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에 트랩 스테이트가 존재를 할 때 CV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어큐뮬레이션 영역 쪽으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 이 트랩들은 양의 전하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V 커브가 이게 지금 점선이 이상적인 경우죠. 이게 이상적인 경우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눕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이렇게 무뎌지는 걸 알 수 있고 특정 포인트, 그러니까 플랫밴드 전압과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전압 중간 사이에서 이 경향성이 반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전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트랩 스테이트는 음의 전압을 띄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CV 커브가 기울기가 죽지만 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이 되죠. 그러니까 눕는 방향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울기가 트랩 스테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눕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에 의해서 스레스홀드 전압도 스레스홀드가 아니고 이제 문턱 전압이죠. 문턱 전압도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스레스홀드 전압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옥사이드에 픽스드 차지가 생겼을 때와 트랩 스테이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거고 특히 이 트랩 스테이트를 살펴볼 때 어떤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경향성이 반대가 됐는데 이거는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핑 농도가 얼마가 돼서 페르미 레벨이 결정이 되면 페르미 레벨 위쪽에 트랩이 존재하면 음의 차지를 띄고 페르미 레벨 아래쪽으로 트랩이 존재를 하면 양의 차지를 띄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인가되는 것에 따라서 이 경향성이 달라지죠.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양의 전하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고 점점 인버전으로 다가갈 때는 음의 전하가 존재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모스 캐패시터의 논 아이디얼리티 특성은 인버전앤 어큐뮬레이션 차지 레이어 시크니스와 관련된 겁니다. 다른 말로는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여기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죠. 이 경우에는 이제까지 세미컨덕터의 차지, 인버전 레이어에 의한 차지,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에 의한 차지를 그냥 박스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컨덕터가 P타입일 때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차지를 이렇게 박스로 나타냈고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도 이렇게
박스로 나타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 내에서 이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실제 모스 캐패시터에서 인버전 또는 어큐뮬레이션 차지 프로파일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물리전자공학에서 배웠던 수식이죠. 그리고 포화송 이퀘이션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캐리어 분포를 보면 여기 지금 캐리어 분포가 나와 있는데 SiO2 계면 근처에서는 굉장히 낮다가 좀 멀어지면 피크 값을 가지고 점점 떨어지는 식으로 분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가우시안 분포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했던 이 경계면에서는 캐리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지컬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보다 더 큰 옥사이드 두께가 있는 것처럼 캐패시턴스 값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인벤션 레이어 시크니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걸 정의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The average location or centroid of the inversion charge layer를 인버전 레이어 시크니스 T 인버전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포를 쭉 하는데 여기 평균 값을 가지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그냥 인버전 레이어 시크니스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는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각각 인버전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본 게 오른쪽 그래프고요. 그래서 X축은 지금 T옥스분의 VG 플러스 V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떡전압인 거죠. 달리 말하면 V는 ED라는 수식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지금 T가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일렉트릭 필드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 인버전 또는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인버전 레이어 티크니스 T 인버전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되냐를 나타낸 거고 이 오른쪽에는 이퀴벌런트 옥사이드 시크니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시크니스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옥사이드 시크니스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나타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좀 보면 피지컬 DOX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이거는 실제 SiO2 두께를 나타내는 거고 인버전 레이어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생겼을 때 이 시크니스가 변하게 됩니다.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럴 때의 티크니스를 에펙티브 게이트 다이렉트릭 티크니스라고 하고 여기 이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식적으로는 TOX, EFF로 나타내고 TOX 더하기 3분의 T 인버전으로 표시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3분의 T 인버전 3이 들어가는 이유는 옥사이드의 유전율과 실리콘의 유전율이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3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버전 레이어는 실리콘에 존재를 하죠. 이거를 SiO2 두께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상대적인 유전율 비율인 3을 나눠줘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펙티브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캐패시턴스도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캐패시턴스는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어떤 유전율, 상대 유전율이게 되기 때문에 이 D가 늘어나면 캐패시턴스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CV 특성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영향이 특히 인버전 레이어가 생성된 포인트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생성된 포인트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이게 더 깊게 들어갔을 때는 영향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은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CV 특성 그래프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이 인버전 레이어와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에 의한 에펙티브 티크니스의 영향이 최대 얼마인가요? 최대 지금 한 4나노 정도. 그러니까 인버전 레이어 티크니스가 최대한 4나노가 되고 줄어들면 한 1.5나노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판이 각각 16승, 17승, 18승일 때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약간 변화가 있고 결국에는 게이트 전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0일 때는 이 시크니스가 3나노까지 5나노까지 올라가지만 전압이 인가해주면 이 값이 크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반 정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V 특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에펙티브 옥사이드 시크니스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거 환산을 했을 때 보면 전압이 0V일 때 13나노 정도 되는데 이게 전압을 인가하면 3나노까지 3나노가 아닌 옹스트롱이네요. 13옹스트롱에서 3옹스트롱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거의 4배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CV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인버전 또는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시크니스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가 CV 특성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똑같고요.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게 토탈 캐패시턴스고요. 각 영역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에 따라서 CV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봤을 때 이 그래프는 로우 프리퀀시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가요? 플랫밴드 전압이 VTH 전압보다 더 높은 영역에 위치를 하죠. 이 얘기는 N타입 세미컨덕터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프를 봐도 COX가 유지되다가 이렇게 쭉 천천히 떨어졌다가 VTH 근처에서 좀 급격하게 더 증가를 하죠. COX로. 이쪽보다 이쪽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판이 P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값은 COX 더하기 C 디플리션 미니멈 분의 COX 곱하기 C 디플리션 미니멈이 되고요. 각각 캐패시턴스 수식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CV 특성은 플랫밴드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지금 플랫밴드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VTH에서 미니멈 값을 가지고 요게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경우죠. 근데 이거와 조금 다른 영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플랫밴드에서 캐패시턴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원래는 플랫밴드에서 COX 값에서 캐패시턴스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 때문입니다. 인버전이 일어나는 이쪽 영역에 인버전이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쪽 영역에서 인버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각각 어큐뮬레이션과 인버전이 일어나면서 차지, 캐리어, 분포가 면전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면 근처에서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옥사이드 시크니스가 더 커지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COX 값만 살펴봤을 때 COX가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이쪽 이제 어큐뮬레이션과 디플리션 넘어가는 영역 근처로 가게 되면 옥사이드 시크니스가 더 늘어난 것처럼 돼서 전체적인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감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VTH가 존재를 할 때도 COX 값이 미니멈 값을 가지다가 인버전 레이어가 생성되기 시작하면 이 옥사이드 시크니스가 더 커진 것처럼 나타나죠. 그럼 COX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 두께를 또 넓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디플리션 위스가 낮아지죠. 낮아지면 C 디플리션 값이 좀 더 커지고 이러한 수식에 의한 값이 원래 미니멈 값을 가져야 되지만 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문턱 전압 영역에서.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옥사이드 차지가 더해지면 이 그래프가 옥사이드 차지가 양수를 가질 때, 양전화를 가질 때 이렇게 시프트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서페이스 트랩이 존재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눕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각각 눕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CV 측정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스타 실리콘 게이트 디플리션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의해서 옥사이드 두께가 늘어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을 게이트 물질로 사용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 밴드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1970년대 이전에 초창기에는 모스 캐패시터, 즉 모스펫의 게이트 물질로 알루미늄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알루미늄이 온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온도가 고온이 가해지면 이 알루미늄이 변형이 일어나고, 특히 SiO2와 반응하는 현상을 일으켜서 소자 특성을 나쁘게 만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동작시켜서 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SiO2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스파이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소자 특성을 나빠지게 하다 보니 1970년대 이후부터는 고농도로 도핑된 폴리실리콘이 게이트 물질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 고농도로 도핑된 폴리실리콘은 아무리 고온을 가해줘도 SiO2와 반응을 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모스 캐패시터랑 모스펫에 이 폴리실리콘이 사용이 됐고요. 기판이 P일 때는 주로 N 플러스의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사용을 했고, 기판이 N타입일 때는 P 플러스의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페어로 사용할 때 문턱 전압이 낮게 나오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됐고요. 이렇게 쭉 사용되다가 2008년 이후부터 게이트 물질이 다시 메탈 물질로 활용이 됐습니다. 대신 이때 사용된 메탈 물질은 좀 더 온도에 강인한 물질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텅스텐이라든지 아니면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타이 나이트라이드 같은 물질이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사용된 이유는 반도체 소자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에는 기본적으로 모스펫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소자의 사이즈를 줄이게 됩니다.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가 모스펫의 게이트 랭스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드레인 커런트 전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RC 딜레이 타임, 즉 소자의 동작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자 사이즈를 줄였을 때 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SiO2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옥사이드 두께를 줄였는데,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리키지 커런트, 즉 게이트와 세미컨덕터 사이에 옥사이드를 뚫고 흐르는 전류가 생기게 됨으로써 하이케 물질을 사용하게 된 거죠. 하이케 물질을 사용해서 옥사이드, 즉 인슐레이터 두께를 더 큰 거를 사용하게 됐고, 이런 현상을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케 물질이 문제가 뭐냐면 트랩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계면 쪽에 트랩이 많이 존재해서 폴리실리콘과 이 하이케 물질을 붙였을 때, 특히 이 트랩에 의한 소자 특성이 나빠지는 게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란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폴리실리콘의 가운데 미드밴드 갭 부분에 트랩이 많이 존재하면 페르미 레벨이 고정이 돼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을 조절하더라도 이 사이에 존재하는 트랩 때문에 이쪽 메탈과 이쪽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게이트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워크 펑션 차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메탈 물질을 바꿔도. 그렇게 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타이 나이트라이드, 텅스텐 같은 게이트 물질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쪽 옥사이드와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에서는 트랩이 생기지 않고 옥사이드와 폴리실리콘 사이에서만 트랩이
페르미 레벨 현상을 일으키냐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상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옥사이드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트랩에 의한 페르미 레벨 현상은 우리가 반도체 공정상에서 하이케 물질을 올리기 전에 굉장히 고퀄리티 SiO2를 얇게 올려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게이트 쪽 영역, 이 영역에서는 그러한 공정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탈 게이트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리실리콘의 에너지 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미컨덕터는 B타입이고요. 옥사이드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B타입 기판인 경우는 뭐 이전에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대신 메탈 쪽에 폴리실리콘, 하이리 돕된 폴리실리콘을 보면 특징이 페르미 레벨이 지금 컨덕션 밴드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농도로 도핑돼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고정이 돼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워크 펑션은 베큐um 레벨에서 이쪽 페르미 레벨 사이 값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워크 펑션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퀴리한 상태에서 붙여준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처럼 페르미 레벨을 이퀴리한 상태에서 맞춰줍니다. 그럼 밴드 밴딩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지금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지금 홀이 존재를 하나요? 아니죠. 이 아이가 가운데 위치를 하니까 이 사이 값이 줄어들어서 디플리션 영역이 여기에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밴딩이 일어나면서 이퀴리엄 상태의 에너지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SiO2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이 백큐ම් 레벨과 이쪽 끝쪽 경계면 사이에 값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백큐ම් 레벨이 밴드 밴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쪽 백큐ම් 레벨과 이쪽 컨덕션 밴드 사이의 값,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4.05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4.05로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쪽 영역 백큐ම් 레벨과 이쪽 컨덕션 밴드 사이에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도 유지가 돼야 되겠죠. 물질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백큐ම් 레벨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제가 그림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게이트 디플리션 현상은 기본적으로 모스 캐패시터가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좀 에너지 밴드를 왼쪽 편에 그렸죠. 아까 앞에서 그렸던 폴리실리콘,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에너지 밴드에서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게이트 쪽에 전압을 높여주는 거죠. 게이트 전압을 높여주면 에너지 밴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밴드 밴딩이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미컨덕터 쪽에는 옥사이드와 경계면 속에서 밴드 밴딩이 일어나고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페르미 레벨보다 낮아져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는 층이 생기고 공핍 영역이 WDP만큼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영역 안에는 억셉터 아이온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자, 폴리실리콘 쪽에서도 이 에너지 밴드 밴딩이 일어나서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크기는 굉장히 작겠죠.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이 고농도로 어느 정도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플리션에 의한 위스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 어쨌든 폴리실리콘이랑
옥사이드 경계면 사이에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리션 위스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걸리는 전압은 파이 폴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 폴리실리콘 게이트, 옥사이드 레이어, 세마이컨덕터,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을 때 폴리실리콘이랑 옥사이드 경계면 속에 C폴리라는 캐패시턴스 성분이 추가로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C옥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캐패시턴스 성분을 직렬 연결해 놓고 구해보면 이때 기판 영역 부분의 캐패시턴스를 고려를 하지 않고 위쪽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캐패시턴스는 C옥스분의 1 더하기 C폴리분의 1 그리고 역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C옥스분의 1은 당연히 옥사이드 두께와 옥사이드 유전율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입실론 0, 입실론 OX분의 TOX가 되고요. 이쪽 폴리 쪽 캐패시턴스는 입실론 0, 입실론 실리콘, 당연히 폴리실리콘이니까 입실론 실리콘이 되는 거고 폴리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디플리션 위스, 폴리 쪽에 생기는 디플리션 위스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여기 지금 보면 가우스 로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가우스 로에 의해서 가우스 로 수식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디플리션 영역의 차지 양은 W 폴리 그다음에 Q 그리고 도핑 농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가우스 로에 의해서 이 차지량을 계산을 하면 입실론 유전율이죠. 유전율 옥사이드랑 입실론 제로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정리를 해보면 가우스 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폴리실리콘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는 Q 곱하기 M 폴리실리콘 영역의 도핑 농도죠. 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OX 일렉트릭 필드, 옥사이드 일렉트릭 필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디플리션 위스의 폴리 쪽에 생기는 디플리션 위스는 이제 1에서 2나노 크기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이유는 폴리실리콘을 고농도로 도핑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대입을 해주고 이쪽에 대입을 해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른쪽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걸 쭉 정리해보면 지금 보면 3분의 W 폴리라고 나와 있죠. 이 숫자 3이 나온 이유는 폴리실리콘 영역에 나오는 입실론은 실리콘이죠. 그리고 옥사이드는 또 따로 유전율이 존재를 하죠. 이때 실리콘의 유전율은 옥사이드 유전율로 바꿨을 때 3 곱하기 옥사이드 유전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상수 3이 들어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캐패시턴스 성분에서 이 폴리실리콘의 디플리션 현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옥사이드 두께가 증가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펙티브 인크리즈인 TOX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폴리 디플리션 이펙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TOX가 증가한 것처럼 나오고 이로 인해서 CV 커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특히 TOX 값이 3분의 W 폴리보다 작게 되면 CV 특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두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폴리 게이트 디플리션 현상이 더 크게 심화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사용할 때 이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인버전 영역으로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기판이 비일 때는 더 큰 양의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럴수록 여기 폴리실리콘에서 일어나는 포텐셜 드랍, 포텐셜 변화가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W 폴리 값도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캐패시턴스 C폴리와 C옥스의 직렬 연결된 전체적인 캐패시턴스 값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캐패시턴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Q는 CV 수식에 따라서 이 전압은 일정하죠. 그런데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여기 Q값, 여기 인버전 레이어에 형성되는 Q값도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Q 인버전 레이어, 그러니까 인버전 레이어에 생기는 차지량은 마이너스 C옥스 곱하기 게이트 전압 빼기 파이폴리, 파이폴리는 여기 지금 포텐셜 드랍이 일어나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문턱 전압을 뺀 값이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를 형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부터 게이트 전압이 점점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Q 인버전 값이 더 감소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감소하는 이유는 파이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감소를 한다는 게 제가 절대적인 값이 감소가 한다는 게 아니고 변화량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인버전 레이어에 생기는 전화량은 증가를 하죠. 근데 원래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파이폴리 값이 커지기 때문에 원래 나와야 되는 값보다 더 작게 나오는 현상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이트, 폴리실리콘 게이트 디플리션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폴리실리콘의 도핑 용도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밴드 밴딩 자체도 작게 나타나고 디플리션 위스 폴리도 작게 나타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고농도로 도핑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터널링이 이렇게 일어나서 옥사이드를 뚫고 이쪽 영역으로 폴리실리콘에 존재하는 도펀트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폴리실리콘이 디플리션 되면서 CV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V 특성에서 이 폴리 디플리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V 그래프를 보면 지금 여기 실제 점으로 된 게 메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라인으로 된 게 지금 이론에 의한 값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베이직 CV 이상적인 경우에 CV를 보면 이렇게 플랫밴드, 여기가 플랫밴드겠죠.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한데요. 플랫밴드 전압에서 캐패시턴스 값이 이렇게 쭉 낮아지기 시작하다가 문턱 전압에서 미니멈 값을 가지고 이렇게 COX로 올라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폴리 실리콘 게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인버전 영역의 형성을 위해서 전압을 인가해주면 폴리실리콘 내에 옥사이드 계면 사이에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을 하면 옥사이드의 두께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된다고 했죠. 그래서 TOX 더하기 3분의 W 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COX 값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게이트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W 폴리 값이 더 커지니까 떨어지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폴리 디플리션 현상을 반영했을 때 그래프고요. 이 상태에서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를 추가적으로 더 더한다. 그러면 COX 값이 또 변하죠. 그러니까 에펙티브 옥사이드 시크니스 값이 더욱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 플랫밴드 근처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인버전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밴드 전압에서도 이 캐패시턴스 값이 COX 값이 유지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문턱 전압에서도 이 실제 캐패시턴스 값이 미니멈 값을 갖지 않는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이러한
비이상적 특성들이 반영됐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캐패시턴스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자,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에서는 전체 캐패시턴스가 옥사이드 시크니스 더하기 3분의 인버전,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티크니스 분의 입실론 0, 입실론 OX로 나타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한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전체적인 캐패시터 성분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자, 일반적인 경우가 이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폴리실리콘 캐패시턴스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를 고려하고, 디플리션 영역 캐패시턴스, 인버전 영역의 캐패시턴스를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큐뮬레이션으로 가면 지금 폴리실리콘 캐패시턴스는 없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도 없죠. 결국에는 이 C 인버전을 이제 어큐뮬레이션으로 바꿔주고 C 옥스랑 C 어큐뮬레이션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리션 영역으로 넘어가면 폴리실리콘 부분의 캐패시턴스는 무시가 되고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인버전 영역의 캐패시턴스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간략화하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디플리션 영역의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될 것처럼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적인 경우랑 비슷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어큐뮬레이션에서 디플리션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차지 레이어 시크니스 영향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문턱전압 값을 가졌을 때 VDH 이제 문턱전압 값을 가졌을 때 이 캐패시턴스가 미니멈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높은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보는 것처럼 디플리션 영역 캐패시턴스 더하기 인버전 영역의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X 캐패시턴스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값이 미니멈을 가지지 못하고 증가하는 이유는 차지 레이어 시크니스 영향으로 이 C 인버전이 나타나서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식적으로 봐도 TOX 더하기 3분의 T 인버전 분의 입실론 0, 입실론 OX로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버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C폴리 부분의 캐패시턴스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COX 캐패시턴스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C인버전 캐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제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영향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인버전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할 때요. 그래서 전체 토탈 캐패시턴스 값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두께가 옥사이드, 에펙티브 옥사이드 두께가 이제 원래 피지컬 옥사이드 두께 더하기 디플리션 위스, 폴리실리콘에 나타나는 디플리션 위스 두께, 그리고 인버전 레이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께를 더해준 게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옥사이드 값이 들어가서 캐패시턴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전 영역에서 에펙티브 옥사이드 시크니스가 변하는 걸 좀 앞에 살펴봤던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렉트론 덴시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가 피지컬 SiO2 두께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께가 옥사이드 두께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폴리실리콘 디플리션 레이어에 의한 영향, 그리고 인버전 레이어 또는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에 의한 영향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겠죠. 이제 어큐뮬레이션으로 가면 이 폴리 디플리션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버전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폴리 디플리션 그리고 SiO2 실제 두께 그리고 인버전 레이어에 의한 두께 영향들이 다 캐패시턴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다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모스 캐패시터 관련된
이론적인,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